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One Dream, One Korea.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닐 린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One Dream, One Korea.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노벨상 통일의학의 답이 있다인데요. 네, 해마다 10월쯤 되면은 올해는 노벨상 누가 타지?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는 2000년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번 맞아요. 그 평화 노벨상 받았죠. 그렇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타셨던 분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계신데, 그런데 이 올해 노벨상은 10월 7일부터 발표가 되는데 뭐 매년 이렇게 뭐 누가 타실까 말까 고민했던 적도 있지만 올해는 사실 우리나라는 해당이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아쉽네요. 네. 근데 이제 예. 그 통일에 기여한 사람이 이제 음. 보통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받는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네. 통일 의학으로 노벨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조금 좀 의외네요. 통일 의학으로 우리가 네. 노벨 생리의학상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네. 먼저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에서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미국의 제임스 앨리손 교수와 일본의 혼조 다스코 교수가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생리의학 분야에서 5명의 수상자를 냈습니다. 역대 수상자는 모두 24명, 이 가운데 20명 이상이 과학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아일랜드와 일본 그리고 중국의 학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인물은 85살인 중국 전통의학연구원 투유유 교수. 중국 전통 약초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을 찾아내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아르테미신인이란 약을 개발했습니다. 중국인 최초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 소식에 한껏 달아오른 대륙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통 의학 서적과 민간요법까지 수집하는 과정에서 4세기 진나라 때 의학 서적 주후 비급방을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임상시험 대상이 되어 간염까지 걸리는 우여곡절 끝에 말라리아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를 보이는 아르테미신인을 추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뉴스 확인하셨는데 제가 뭐 작년에 이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작년 생리의학상 일본에서 탔었고 또 중국 분이 탔었는데 네네. 2015년에 투유유 교수가 개똥쑥이라는 걸로 이름이 익숙하면서도 흔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약초를 구해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했다는데 중국 최초의 생리의학상을 안겼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개똥쑥 그거 흔히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그러니까요. 놀랍네요. 이름이 이름 자체가 개똥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데서 우리가 뭔가를 찾은 거잖아요. 노벨 생리의학상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노벨상이 통일의학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 북한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네.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남북한이 함께 해야지 노벨 생리의학상 좀 가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통일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분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통일보건의료학회 김신곤 교수님의 강의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당뇨나 갑상선과 같은 호르몬 질환의 이상을 보는 의사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주제가 되는 통일의학, 그래서 통일의학 협동 과정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통일의학이 노벨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노벨상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등상이다. 뭐 상금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근데 사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상이죠. 저는 이제 제가 연구자로서의 갖는 생각도 그렇고 저희 후학들에게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연구자가 뭐냐? 뭐 좋은 연구 만들어내고 좋은 논문 쓰고 그래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명예 얻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연구자는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상상하는 능력을 갖는 거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게 환자들에게 적용이 될 때 환자들의 건강,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크게 보면은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세가 저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초적인 마음 자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분단의 역사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비켜갈 수 없는 모두에게 사실은 연결되고 영향을 준 그런 역사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네. 정말이요? 네. 여기는 다 통일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분들이어서. 근데 잘 아시는 뭐 전쟁의 상인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영향들 이게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몇 명이 사상당했는지 아세요? 500만 명이 사상당했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죽이는 그 아비규환이 멀리 있었던 사람들 속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이념적으로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 내에서 형님 동생 했던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던 게 한국 전쟁이었거든요. 공동체가 파괴됐죠. 국가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고 그럼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다. 내 가족밖에 없다. 해서 사실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 자기가족주의라는 좋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는 사상적 사조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도 저는 전쟁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면은 남남 갈등 심하다 그러잖아요. 이념 갈등 중간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분단의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군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제 50조가 됩니다. 그 50조 중에 한 20%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군사비 많이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럼 20% 정도만 줄여서 의료비로 바꾸면 거의 무상 의료에 준한 여러분 병원 가서 돈 안 내도 되는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이게 실제 분단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현재 진행형의 고통의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분단된 한반도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증 환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1, 2년 된 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 보신 분도 있고 집안에 큰 병 알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70년 된 중환자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세대에 걸쳐서 사실은 계속 고통의 문제 속에 잠겨 있고 해결될 기미가 없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환자. 이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맥박이 조금씩 뛰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맥박이 고동치고 중환자실에서 걸어서 나가는 거 아니냐? 사실은 최근 1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그런 거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분단의 문제가 남북 정상이 3번 만나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도 2번 만나는 일. 그러면서 이제 맥박이 조금씩 뛰는데 아직도 곡절이 있고 소생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좋은 연구라는 게 고통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건강과 관련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좋은 연구 꼭지가 될 수 있겠다. 통일의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파 보신 분이 있냐 그랬는데 아프면요 단지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요. 돈도 나가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 생활도 잘 못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뭐 영적인 고통, 총체적인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총체적 고통이 분단과 연결이 돼서 우리 민족 전체의 고통으로 연결되고 있다면 이와 직면하고 대결하는 노력,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게 통일의학의 중요한 연구의 꼭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가볼게요. 통일의학이 과연 세계적인 의학 연구,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것 같으세요? 이 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게 가당치 않을 것 같다. 왜? 북한하고 함께하는 게 북한이 우리보다 의료 수준이 훨씬 안 좋은데 같이 뭉쳐가지고 무슨 좋은 연구 꼭지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강의를 듣고는 그 상식이 좀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갈라파고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찰스 다윈은 들어보셨어요? 진화론, 현대 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줬던 분이죠. 그 첫 출발점이 갈라파고스예요. 갈라파고스는 남아프리카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에 사람들이 갈 일이 있었겠어요? 지금
동물들도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갈라파고스를 가서 보니까 고립돼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된 지역에서만 독특함을 갖는,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생물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윈이 사실은 현대역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꼭지를 만들고 인사이트를 갖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파고스가 있다는 얘기는 갈라파고스와 다르게 비교 가능한 게 또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고립돼 있지 않은. 자, 여기까지면 힌트가 좀 갔어요. 한반도에서 고립돼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북한이죠. 예, 북한이 고립돼 있죠. 왜 북한이 고립돼 있냐면 북한은 워낙에 주체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교통을 했지만 서구하고는 사실은 잘 교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블록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핵 개발과 관련해서 유엔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고립된 섬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된 섬처럼 돼 있는 북한과 우리는 어때요? 개방돼 있잖아요. 남북 간의 환경이 상당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유전적으로는 여러분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우리 김지은 선생님도 북에서 오셨는데 달라요? 예, 비슷하게 생겼죠. 예, 유전적인 걸 검사해 보면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민족과는 달리 상당히 유전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 동일성을 전제하고 70년 동안의 분단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영향을 주고 차이를 상당히 일으켰겠죠. 그게 질병이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곳이 하나의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나오는 의학 논문들을 한 10년 동안을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의학 연구 영역에서의 갈라파고스를 들여다봤다. 그래서 북한과 우리를 비교하는 거가 다른 곳에서 하기 힘든 연구가 되겠죠. 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독일도 분단국가였지만 독일은 우리하고 좀 경험이 달라요. 거기는 적대적인 전쟁을 통해서 분단된 게 아니거든요. 서로 증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분단돼서 세대를 이어서 분단돼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부끄럽게도 우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가 거꾸로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학사에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연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꼭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호트라는 거는 뭐냐면요, 코호트라는 건 동일 상황이나 동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그 집단을 나눠 가지고 서로 다른 조건에 노출시켜서 질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코호트로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가 하나의 코호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비교하면 그게 코호트가 되는 거거든요.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쌍둥이 연구 같은 게 있어요. 쌍둥이 연구는 똑같게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입양을 갔어요.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유전적으로는 같은데 환경이 달라지면서 질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근데 이런 쌍둥이 연구는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연구를 해도 몇백 명 단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반도는 어때요? 합치면 8천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자체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쌍둥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독특한 지역 코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의학사에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후성 유전학.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영어로 에피제네, 영어도 쓰여 있네요. 근데 제네틱이라는 게 이제 유전을 얘기하고 에피라는 거 그 위라는 거예요. 통상은 유전자가 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전자가 대물림되고.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가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가 유전자는 받았지만 태아의 환경, 자궁에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엄마가 영양이 좋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그 태아가 유전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 성인이 돼서 질병의 양상이 달라질 거고요. 그게 자기 자녀들한테도 대물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분들은 일란성 상생하고 비슷하지만 이 남자는 어때요? 똑같은 일란성 상생학이긴 하지만 몸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데로 그 입양이 돼서 다른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유전자는 100% 같지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아백혈병을 가지고 급성 임푸구성 백혈병이라는 게 있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두 가지의 소아백혈병이 있는데 치료가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소아에서 백혈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서구는 보면 림프구성 백혈병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그보다 적고 북한은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야, 이 민족적인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남북이 다른 거 보면 환경적인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원인을 잘 찾아내면 백혈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규명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이런 게 바로 노벨상 곡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방송에 잠깐 나왔지만 2015년도에 중국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안겨준 게 뭐라고 했죠? 개똥수. 예? 풀에서 추출한 말라리아 치료제거든요.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비싸지 않겠죠. 풀에서 추출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만든 게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을 준 거예요.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개똥수의 원료고요. 영어로 써 있으니까 또 긴장하실 수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천연물 신약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개똥수에서 추출한 말라리아 치료제, 그 다음에 탁솔이라고 하는 건 항암제예요. 이 항암제는 주목나무 껍질에서 추출해서 지금 널리 활용되고 있는 좋은 항암제고요. 제가 보는 당뇨 환자들에게 최근에 개발된 당뇨 신약들, 엑센딘4라고 하는 거, SL2 억제제라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역시 천연물이에요. 도마뱀 침샘에서 추출하거나 사과나무 껍질에서. 근데 가장 지금 유망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당뇨약이거든요. 이런 게 다 천연물에서.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남북한이 함께 천연물 신약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북한 논문들을 연구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모르는 천연물들이 있는데 당뇨 환자에 썼더니 혈당이 좋아졌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양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세포 연구하고 동물 실험했는데 북한에서는 사람에서 썼네. 임상시험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실험실에서 먼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치료 가능성 있는 물질을 발견을 해내고 그걸 동물한테 써서 효과가 있고 또 부작용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한테 사용을 하고, 처음엔 소수한테 쓰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쓰는 건데, 그래서 그걸 벤치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배드사이드는 이제 임상 현장, 환자 옆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미 배드사이드 환자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 밝혀져 있지 않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물질이 효과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천연물 중에 그거에 대해서 독성 실험도 하고 효과와 안정성을 증명을 해서 다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걸 한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천연물 신약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게 협력 연구할 수 있는 꼭지겠죠. 또 하나는 기생충이에요. 지금 기생충 앓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저 학생 때는 기생충 잘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변을 받아갔어요. 변을 받아가면 병 검사 가가지고 또 창피하게 선생님이 결과 나오면 앞에서 다 불렀어요. 누구 나와라. 그래서 김신고 너는 기생충이 있으니까 약 먹으라고 앞에서 약을 먹게. 애들이 약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싫으면 기생충 없는 걸로 확인되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애의 변을 대신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걸려서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북한에 지금 안타깝게도 기생충 질환들이 많죠. 근데 이 기생충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 기생충은 없지만 알러지 있는 분들은 많죠. 피부 알러지라든지 비염도 있고, 소위 자가 면역 질환이.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내 몸을, 내 장기를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알러지가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알러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가서 기생충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정신 없으니까 나를 공격할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현대 연구하고 좀 요즘 최신 연구 경향하고
전맥을 시키면 우리 뱃속엔 또 뭐가 있냐면 장내 미생물이 있어요. 그게 수십 조개가 되는 최근에 가장 핫한 연구 영역이거든요. 아마도 이 기생충이 장내 미생물과 어떤 영향을 주면서 그걸로 인해서 알러지나 자가 면역 질환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거기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원인들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기생충을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를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이 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생충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북한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생충 어디에서 수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북한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기생충을 이런 연구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액수로 외국에 있는 기생충들을 수입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다제내생결핵이에요. 결핵이라는 병 아시죠? 네. 근데 다제내생결핵이 무슨 말일까요? 다제라는 게 열의 약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핵 치료는 한 가지 약으로 안 돼요. 한 4가지 정도의 약을 써야 돼요. 결핵은 인류 역사상 매우 똑똑한 병이에요. 결핵의 입장에서 보면 결핵에 걸리면 바로 돌아가시지 않아요. 패스트 같은 경우는 매우 멍청한 균이에요. 균의 입장에서 보면 왜? 패스트에 걸리면 죽거든요. 그러면 패스트 균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기회 자체도 없죠. 죽어버리니까宿主가. 근데 결핵균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괴롭게 하고 소모성 질환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결국은 돌아가시지만 병을 앓고 있는 기간이 많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이 잘 안 들어요.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약제를 쓰게 되는데 그 4가지 약제 써도 잘 안 듣는 균을 다제내생 결핵균. 근데 비극적이게도 북한에 이런 다제내생 결핵균이 많아요. 이 결핵약 독하거든요.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6개월, 9개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먹다가 증상 좋아지면 안 먹게 되죠. 그런 문제. 결국은 병이 많은 곳에서 연구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뛰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전 세계 다제내생 결핵의 해결책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유병률이 1등이에요. 부끄럽게도. 북한은 우리의 한 5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면 전 세계 다제내생 결핵의 해결책은 한반도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의학. 뭐 의학이면 의학이지 무슨 사회, 이건 무슨 소리야 뭐. 사회 본다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독일하고 좀 다른 경험이라고 해요. 우리는 500만 명의 사상자를 주고 그 이후에 적대적인 갈등을 이어왔어요. 지금도 으르렁거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만약에 평화와 화해로 간다. 그리고 해결이 돼서 하나의 공동체 통일된 한반도로 간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500만 명씩이나 사상하고 죽고 죽였던 원수 같은 존재들이 그것도 70년 동안을 적대적으로 갈등하다가 평화와 화해로 간다. 그러면 전 세계 평화학, 화해학의 교과서는 우리나라가 써야 돼요. 그리고 500만 명의 사상자가 결국 저희 가족 중에도 있지만 친척 중에 다 있거든요.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트라우마를 집단적으로 극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면 정신역동학에 있어서도 치유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한반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아세요? 네. 마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은 웬만하면 다 아시는데 그러면 마하트마 간디도 예,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건 한국 사람 아니어도 전 세계 사람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엄청난 일을 만든 이 평화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 아니겠어요? 한반도가 그런 인구의 회자되는 곳이 저는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아, 북한의 전력난이 심하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땅이 고립된 섬처럼 보인다. 만약에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유라시아로 갈 수 있는 거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항상 갈등하는 그런 갈등의 진원지에서 평화와 화해의 진원지, 그리고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가치 있는 연구가 만들어지는 진원지가 한반도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한반도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비극적 유산으로 다가왔던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는 희망의 자산으로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신곤 교수님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방청객들에게 잠깐 좀 예. 칭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리액션이 좋은 방청객은 저는 방송하면서 처음 봤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빠져들었어요. 저는요. 네. 뭐 통일의학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벨 생리의학상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조금 드셨죠. 예, 정말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없지만 다니엘 씨의 고향 독일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많았었죠.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었죠. 네, 이따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또 이야기 나눌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코리아 제5편 노벨상 통일의학에 답이 있다. 먼저 남북한 통합 한의사이십니다. 김지은 한의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건강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시죠. 약학 박사이기도 하시고, 저는 독일어에만 좀 긴 명사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네요.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전영구 이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리액션 열심히 해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한반도를 물려주시는데 관심 있는 많은 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니엘 씨. 네네. 우리 김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아까 독일은 아주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통일의학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정말 교수님 굉장히 그 가능성을 잘 알려주셨고 저는 물론 그 노벨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의료 시설을 위해서도 정말 그런 통일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연세대에 계시는 그 인요한 교수님이랑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북한은 이제 어떤 의학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엑스레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한 10년 정도 일하면은 거의 이제 뭐 병이 걸리고 막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안전한 의학을 위해서도 좀 힘을 합쳐서 좋은 그런 의학 환경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 씨가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라요. 네네. 자, 오늘 이야기가 이제 노벨상 이야기부터 나왔는데 노벨 생리의학상 독일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상자가 있나요? 네, 지금 저도 한번 조사해봤는데, 그러니까 총 23명이고요. 예. 1901년에 첫 수상자가 독일인 에밀 아돌프 폰 베링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그 사람은 레타 데 킨더 그리고 레타 데 솔다튼이라는 별명이 생겨서 이게 뭐냐면은 뭐예요? 아이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군인들 구하는 사람. 왜냐면은 이제 딥테리아 치료법 발견하기도 했고요. 딥테리아. 네네. 그 다음에 파상품이라고 하죠. 파상품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법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진짜 군인들한테 참 중요했을 만한 그런 의학적 기념비를 세운 분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야, 첫 수상자부터 독일에서 나왔는데 한 5년 1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꼭 하는.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신 김지은 한의사분께서는 북한에서부터 의사셨던 거죠. 네, 저는 북한에서 청진의학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한 10년 정도 내과 소아과 의사를 하다가 탈북을 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진짜 김지은 박사님이야말로 남북한 의료계를 섭렵하신 분인데 어떠세요? 김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진짜 남과 북이 협력한다면 노벨 생리의학상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오늘 강의 듣고 설명 조금 듣고 이런 과정의 얘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마음이 설레거든요. 늘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던 부분이라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저는 머지않아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전영구 이사님 나오셨는데 약사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진짜 막 어떤 약들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상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생리의학상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건가요? 예, 노벨상은 우리가 잘 아는 평화상을 비롯해서 6개 분야의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리학 또는 의학 중에서 인류에 가장 크게 공헌했던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을 대해서 수상을 하고 있죠. 네. 1901년도에 노벨상이 제정된 이후에 작년 2018년까지 109차례
216명이 수상을 했고요. 그 중에서 미국에서 104명, 영국에서 30명, 우리 린더만 씨 계시는 독일에서 23명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노벨 생리의학상 우리도 욕심을 내보면 좋겠다 하는데 김지은 선생님은 뭔가 특허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노리시는 건가요? 오, 어떤 건가요? 네, 어떤 뭐 건가요? 너무 좀 이렇게 거창한 표현이기는 하고요. 예. 그냥 제가 북한에서 한 10년 정도 거기는 양한방 협진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양방에서 의사 생활을 하긴 했지만 한방도 한의학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치료에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실제 그 싸면서도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약재들,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전염물 신약으로 만들어져 나오면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오랫동안 조금씩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한반도의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건강에 이바지하는 그런 약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연구하시는 내용 살짝만 얘기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특허니까 뭐 민감하긴 해요. 거창한 거는 아닌데 그 간염 치료제랑 그리고 고혈압에 대해서 향이 들어간 3가지 약물을 배합을 해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고혈압 한약이 있어요. 정말 말 잘 듣거든요. 말을 잘 듣는. 정말 치료가 잘 되거든요. 네네. 약재가 싸고 또 인체 해가 별로 없고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한번 약을 만들어 보면 세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많이 준비 중입니다. 밝히시면 안 돼요. 지금 엄지인 아나운서는 지금 대신에 특허를 지금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것 제가 같은데. 좀 빨리 연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김 교수님 이런 연구 한다면은 뭔가 남북이 같이 한다면 연구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쪽은 기술적으로 소위 하이테크에 기반한 그리고 국제적인 표준 실험실 네네. 또 임상 환경 또 임상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임상 시험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임상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서울이에요. 예, 서울이 몇 년째 지금 1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물관 같은 이미 거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기술력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또 원료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동 연구를 한다면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도 북한 가보셨잖아요. 네. 그때 남북이 함께 어떤 논문을 발표하자는 그런 제안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거 무슨 얘기예요? 제안을 받은 건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한 건데요. 그러시군요. 예. 네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국제저널에 논문들이 가끔 나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남북한 연구자들이 함께 쓰는 논문, 공동 논문.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런 논문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논문의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가치가 있어서 제가 논문 초고도 써서 사실은 그쪽에 전하고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대답이 오던가요? 아직은 대답은 없고요. 예, 같이 논의해서 예. 직접 줬기 때문에 그쪽의 반응 봐서 저희가 이제 양쪽이 같이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논문으로 나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까 김지은 선생님 특허 얘기했는데 전 이사님 이렇게 뭔가 특허를 받은 약품이다 하면은 조금 경제적으로도 사실 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최근 8년 동안 예. 전 세계 신약이 307개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개발한지 아세요? 107개를 개발했습니다. 지금 세계 188개국에 우리 국산 신약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리 한국이 제약 시장이 상당히 제약 강국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약들이 가장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10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회사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열심히
신약 개발을 통해서 4차 산업 사회를 우리가 이끌어 나간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품 하나가 개발이 되면은 월드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그 나라 국가 경제 자체를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거를 좀 숫자로 알려줘야지 저희가 확 와닿을 것 같은데. 미국 화이자에서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 하나가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예. 그 제품 하나 가지고 미국 화이자 회사가 다 지금 많은 직원들을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네. 직원들을 다 먹여 살리는 약 하나가 그런다. 통상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블록버스터가 하나 터지면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1년에 10조 이상의 매출을 하는 게 제약업계에서 블록버스터입니다. 와. 약 하나가. 아니 그러면은 우리 뭐 두 분 같이 이제 특허도 내시고요. 네. 저 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돈도 벌고 그러면 그 돈으로 어떻게 보면 그 통일 비용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통일 비용을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협력하고 이 교류 협력하는 통해서 R&D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그래서 R&D가 강화되면 결국 그게 상용화되고 그 부가가치를 통해서 통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도 있죠. 남는 거에 참 기대가 되는데 좀 남북한이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전영구 이사님 어떤가요? 지금 우리 남과 북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보건 의료 이쪽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과정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네, 2000년도에 그 첫 방북을 한 이래 평양 방문이 이제 6차례 이루어졌었고요. 주로 북한의 의료 시설, 제약 공장,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약품 지원을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북 협력 사업인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재단 이사로 취임하면서 요즘은 대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설 점검이나 학교의 행정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영구 이사님도 북한 여러 차례로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가보셨어요? 평양 내 아주 규모가 큰 종합병원들은 거의 다 봤고요. 북으로 자원이 전달되는 그 물품 하역 창고가 있습니다. 남포항이라고요. 그곳을 비롯해서 지방 도시들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던가요? 네, 아주 보건의료 쪽에는 그 북한 지역이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남쪽의 기술들이 많이 이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북한에서는 지금 김지은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양학 서양의학도 뭐 전공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고려의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려의학 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요. 고려의학이라는 이름을 북한에서 붙이긴 했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이해가 좀 쉽자면 한의학과 똑같은 전통의학을 고려의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북한 의료가 그 체계가 많이 무너지고 의료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가 아직은 그 잘 견디고 있어요. 질병이나 이런 데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저는 고려의학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고 그것으로 지금 버티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해방 후부터 북한은 사실은 고려의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지금까지 쭉 그 학생들을 육성을 했고 치료법을 개발을 했고 양방과 함께 양한방을 협진을 해서 환자 치료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방법들, 약제들 이런 기술 연구들을 사실 나름대로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한 의료가 말살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북한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북한에선 이런 고려의학을 현대화시켜서 네. 뭔가 개혁 개방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의미도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쪽에서 이제 뭐 불과 한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치료이 급급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세계적인 추세를 쭉 보게 되면 건강기능식품 만들어지고 전염물 신약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거 꽤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들을 꽤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제 뉴스에 발표된 적도 있었는데 인삼으로 만든 북한 그 고려 인삼으로 만든 개성 인삼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만든 전염물 신약은 국제시장에서 대상까지도 받았고요. 또 골수염 치료제 같은 거는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독일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 골수염에 걸렸는데 그 치료 약제들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 얻어다가 그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 사람 다 노하고 북한에서 나온 약제를 나는 딱 쓰겠다 이랬거든요. 그거는 아까도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그런 골수염 환자들이 북한에 꽤 많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치중이 돼 있었고 거기서 나온 약제가 최고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도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상품화해서 좀 더 우리가 국제시장에 내놓으면 돈도 벌고 뭐 국민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북한에 이제 고려의학이고 우리 남한 여기 한국에는 이제 한의학. 한의학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허준이 하늘에서 보면 굉장히 부탁할 것 같은데 그 같이 허준도 아세요? 그럼요. 지금 이 정도 알아야죠. 아니 그냥 궁금한 게 고려의학 거기 자격 시험 이제 또 네.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 네. 자격증 얻는 거 좀 어려운가요? 어렵죠. 사실 쉽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 네 어렵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거는. 북한에서 하기 따신 게 어려우셨어요? 여기서 따신 게 어려웠어요? 하겠다는 게 어렵다고 하면 한국에서 딴 게 어렵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제가 어릴 때 공부했으니까 보는 대로 머리에 들어갔는데 한국에 오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아주 힘들게 공부를 했고 또 한국에 영어 쪽에 한문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북한에서는 오직 우리나라 글로만 한글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쉬웠었는데 자격 시험 같은 것이 한국과 조금 다르지만 당연히 북한에도 있고요. 다만 북한에는 졸업 시험이라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치어서 자격을 받고 네네. 한국은 졸업 시험은 조금 느슨하지만 의사 국가고시라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치고 아하. 이래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허준 선생님이 쓰신 동의보감 이걸 뭔가 기본으로 한다면은 북한에서는 뭔가 고려의학 기본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같은 책인가요? 네, 조금 그 아까도 그 개똥쑥이라는 그 약을 그 중국에 있는 그 연구자가 고전에서 찾아보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북한도 고전을 당연히 봅니다만 뭐 어떤 고전이 어떤 책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고요. 옛 선조들이 의하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다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뭐 동의보감에서 나온 요거 또는 뭐 의방유치에서 나온 요거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하죠. 고전에 있던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 걱정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양학하고 한의학이 이렇게 잘 협업이 잘 안 되는 게 솔직히 현실이거든요. 근데 김신곤 교수님, 만약에 우리 의학하고 양의학하고 고려의학하고 뭔가 잘 접목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양안방 갈등이 좀 심하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우 선생님, 북한에서는 이미 양안방 협진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사실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 많아지고 결국 통일로 가는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양안방 갈등의 문제들도 그걸 계기로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호간에 사실은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막아주는 무엇을 위해서?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네네.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서로 협력하는 거가 우선이 되어야지 갈등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는 한방 선생님도 이사님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양방 이사뿐만 아니라 치과, 뭐 간호, 약학 다 해서 그래서 그런 노력들. 근데 그때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한방 의사 선생님을 이사로 모시는 게 아니 통일의학을 하면서 통일보건의료 얘기하면서 우리 양안방에서도 같이 대화를 못하면서 무슨 남북한 보건의료 그러네요. 대화냐 이런 얘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북한은 이제 옛날 구소련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부터 서양 의학 좀 많이 받아들였을 텐데 왜 서양 의학보다 이 전통인 고려 의학이 더 발달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조금 특성이 북한의 이제 그 사상적
기조가 주체 사상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것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사실 고려의학은 우리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서양의학은 남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고려의학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지은 선생님한테 하나 갑자기 궁금한 게 뭐 아까 고혈압 약 특허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약초에 대해 그 뭐 향이 들어간 약초가 잘 먹힌다라고 하셨는데 직접 그런 약초 같은 거 캐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뭐 가본 적이 아니라 매해 한 해 2번씩 봄하고 가을에 북한에서는 의료인들뿐 아니라 의료 부분에 종사하는 누구나 다 간병원까지도 약초를 가서 캐서 그 치료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진짜 그 허준 드라마에서 봤던 네, 허준 선생님이 막 실제 이렇게 산에 참- 가서 그러니까요. 약초를 캐고요. 예. 봄에 봄 같은 때 비 온 뒤 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발목에다 각반 돌리고 또는 담배 잎 같은 걸로도 이렇게 발목을 쌓아요. 왜냐하면 그 냄새 때문에 뱀이 달아나라고 그렇게 해서 약초를 캐고 뭐 약초 캐는 거는 조금 고달프기는 하지만 도시락 싸가지고 산을 헤매고 다니고 그늘 밑에 앉아서 수다 떨고 하는 거는 또 그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 훨씬 더 좀 많은 약초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저는 일단은 개발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네네. 한국보다는 북한이 그 국토의 한 70-80%가 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초가 충분히 많이 있죠. 독일도 허브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사람들 맥주만 알고 있는데 저희 허브차 진짜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나중에 진짜 통일의학 해가지고 독일까지 합쳐서 깨알같이 네, 깨알 같은 홍보. 자꾸 어필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고려의학으로 이거는 진짜 양방으로는 치료가 안 돼도 고려의학으로는 이게 치료가 잘 돼 하는 이런 사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치료를 안 하지만 간 복수, 배가 물이 차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한약으로 충분히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해보고 싶지만 우선 한국에 그런 환자들은 한의원에 당연히 안 오고요. 한국의 양방쌤들은 절대 한의원에 가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늘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서 이 전에 아주 좋았던 이 방법을 적용을 해보지 못한다면 이것으로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이 치료제다 하는 개념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드신다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합시다. 우리는 노벨 이제 생리의학상을 이제 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김진 한의사님께서 소개해주신 북한의 어떤 고려의학의 장점하고 남한의 어떤 점을 같이 협력하면 합동시키면 어떻게 우리 상을 딸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고려의학은 이미 임상시험을 한 거거든요. 네네. 환자한테 써서 효과를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잘 준비되어 있는 과학적인 시설 속에서 그 효능이 기초적인 연구부터 시작해서 세포 실험, 동물 실험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인체로 가는, 그래서 사실 그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10여 년이 걸리는 과정을 이미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 거를 확인했으니까 앞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가진 기술력들을 가지고 최신 시설들을 가지고 또 좋은 연구 인력들을 가지고 결합을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약의 개발 과정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죠.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진짜 궁금한 거 많아지잖아요. 네네. 우리 방청객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한번 질문 앉아 계신 분. 네, 통일에 관련해서 의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언론 매체에서 보면은 굉장히 남북한 기술, 의료 기술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과연 결합이 가능한지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때요? 진짜 이렇게 기술 차이가 있는데. 제가 북한의 의료 기관들을 이제 자주 방문해서 그 현장을 직접 봤죠. 지금 북한에는 뭐 전력난이 아시다시피 심각하고 그래서 중환자 수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수술에도 지장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북한의 의료진들이 서양 의학에 대한 글로벌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 질 자체가 지금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분단 70년 동안 우리 한국은 일본이라든지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 많은 기술들이 교류가 되었고요. 북한에서는 아마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현대 의학의 도입이 상당히 늦어졌다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북한에서는 고려 의학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현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기술과 북한의 의료 자원이 융합을 하면은 노벨 생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가능성만이 아니라 현실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다시 김신곤 교수님 강의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면은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이 독특한 환경 때문에 이게 과거에는 뭔가 비극적인 유산이었다면은 미래에는 희망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분단이라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그것 때문에 또 고립되는 북한이라는 존재도 생겼고, 그렇지만 역설이죠. 그게 만약에 그 고립이 풀리고 교류와 협력으로 갈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아픔 때문에 그게 미래 희망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저는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면 드라마 보는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근데 비극이 희망으로, 희망적인 전개로 결국 결론이 나면 해피엔딩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반도가 그런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믿고요.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통일의학이 좀 발달해서 23명 똑같이 독일처럼 노벨상 수상자 한 23명 정도 통이 아주 크시네요. 네,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네, 교수님 아까 이제 발표하시다가 그 코호트에 대해서 잠깐 더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려웠어요. 네, 네. 저도 다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코호트는 이제 동일 경험을 가진 집단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그 통일의학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코호트는 작은 코호트도 있고 큰 코호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폐경 여성 코호트를 두고 폐경 여성 중에서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추적을 하면 그게 이제 코호트 연구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폐경 여성이 여성 호르몬을 먹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결론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한반도는 8천만 명의 코호트인 거예요. 네네. 근데 8천만 명의 코호트인데 비교는 아까 폐경 여성이 여성 호르몬을 먹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70년 동안의 분단된 환경이 북한이라는 곳과 남한이라는 곳을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을 비교하는 거죠. 유전적으로는 동일한데 70년 동안 환경의 변화가 질병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네네.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코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사,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어마어마한 큰 그렇죠. 연구의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곳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70년 이상의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의 비극적인 아픔이지만 그게 미래에는 사실 전 인류를 향한 희망의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우리 말고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예. 네, 아까 강의 중에 이제 유전자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유전자가, 그러니까 남북 주민들이 이제 70년 동안 이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환경 때문에 이제 체형이나 이제 체격이 바뀌었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같으면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지금 말한 것처럼 키라든지 몸이라든지 얼굴색 또 질병, 건강 상태 이게 비슷해져야 될 거다고 통상 생각을 하거든요. 전제가 있어요.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상생을 할지라도 비슷한 환경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냥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개념들이 바뀌고 있어요. 환경이 유전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게 발현이 되면서 그게 여러 가지 표현형이라고 그래요. 내 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데 환경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얘기를 했는데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 엄마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유전적인 거를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의 나쁜 환경이 그 태아의 평생의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
혹은 키도 마찬가지죠.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환경적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70년의 환경의 변화가 결국 똑같은 유전자지만 우리의 체형도 달라지게 하고 질병이나 건강 양상도 달라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김신곤 교수님이 이제 그 코호트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결국 그 아픔이 앞으로 우리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영구 이사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약사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70년 동안 분단된 그 환경이 어떤 약 효능에도 좀 그 연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네, 그 독일 통일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기대 수명 차가 3년 정도 나왔습니다. 차이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남북한 간의 기대 수명 차이가 11.7년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성장 과정에서 음식물의 섭취라든지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환경, 사회적인 변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또 의약품의 사용하는 약품의 질도 품질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남북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의약품을 약물이라든지 신약에 대한 임상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북주민에 대한 최적의 그런 약물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약의 효능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북한의 장마당 아시죠? 지금 장마당이 공식적으로 세금을 내고 북한 당국에서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그런 구역입니다. 거기 가면은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북한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뭘까요? 핸드폰이 지금 북한에서 아주 유행인데요. 핸드폰이라든지 남한의 의류라든지 공산품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 거의 다 있어요. 그 중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장마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장마당에 있는 약을 파악을 해서 처방을 합니다. 아, 장마당에서 파악해서. 네, 그런 환자들이 장마당에 가서 약을 개인 돈을 주고 구입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 있는 그런 그 의약품이요,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북한이라든지 중국에서 수입한 의약품보다도 몇 배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한국 의약품을 엄청나게 찾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약부터 달라고 합니다. 방금 전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장마당의 풍경이 사실인가요? 아, 네. 의사가 처방을 뭐 한다기보다 이렇게 북한이 원래는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무료로 다 약 받고 처방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원래는 무료인 거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의료가 좀 마비가 되다 보니까 환자들도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는 건 알지만 내가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는 본인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목적으로 이렇게 아픕니다 하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 병은 이러이러한 진단입니다. 이러이러한 약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환자가 그 약을 장마당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개인이 그럼 약간 약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지은 선생님은 북한에서는 좀 이 약 잘 들었었는데 하는 약 뭐 있나요? 그런 약들이 사실은 뭐 찍으라 하면 사실 굉장히 많죠.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지만 한국에 오니까 저는 가장 아쉬웠던 약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다른 세트민들도 이 약은 하고 자꾸 찾는 약이 안궁우항환이라고 알려지기는 뭐 소화장애 어쩌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이게 머리를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약이고 고혈압이나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진정시키는 약이거든요. 약 처방이 한 33, 35가지 약제들이 복잡하게 들어가는 약이에요. 이런 약이랑 그다음에 인삼 제조환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이 처방을 쓰지 않지만 뇌출혈이나 뇌혈증이나 뇌경색이 왔던 사람이
빨리 마비에서 풀릴 수 있게 하는 약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약들은 제가 여기 와서 저걸 약재로 만들던가 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아쉬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요. 예.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앙궁우황환 지난 2016년에 또 언론에서 주목을 했던 이야기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식약처가 이런 북한의 식의약품을 수거해 안전성을 조사했습니다. 양춘 삼록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이 국내 기준치의 3배, 납이 2.6배 검출됐습니다. 고혈압과 위장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안궁우황환. 수은이 무려 기준치의 20만 배,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비소는 12,000배나 나왔습니다. 북한산 우황청심환에서도 수은이 기준치의 35,000배, 비소는 1,600배 검출됐습니다.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복용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신경 장애라든지 두통, 불면, 또 심지어는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우리 보건당국이 검사한 북한산 식의약품은 모두 13종. 이 가운데 10종에서 이같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앙궁우황환 이 북한산 건강식품 조사를 해봤는데 좀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이런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김진한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북한산 건강식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많이 이렇게 만드는데 열악한 환경인가요? 네,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북한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약재들이나 이런 처방들은 아까도 고전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 앞에서 잠깐 나왔지 않아요? 고전 처방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그대로 합니다. 옛날 처방들이 거기에 정교하게 그걸 약을 성분 분석하거나 검출하거나 이런 건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남한하고 협력, 남한이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남한이 굉장히 정교하고 발달된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조금 재래식이긴 하지만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그런 약재들 이런 것들을 남한에서 검사하고 좀 정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이사님 어때요? 정말 이렇게 약 만들 때도 뭔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국제적인 기준. 네. 북한에 이런 걸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북에는 제약하는 생산량 자체가 절대 부족하죠. 순천당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페니실린과 아스피린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량이 군 비축용으로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미달되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따른다는 것은 좀 어려운 형편이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우수의약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GMP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고 있고요. 또 신약허가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ICH라는 국제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한국 의약품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아직 워낙 생산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북측의 국제적인 규약, 약속을 알려주는 것도 남북한 의학 분야 교류 협력에 참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그럼요. 저희가 약을 주고 장비 주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규약 또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노벨상 통일의학에 답이 있다. 이제 남과 북이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 행동하는 것만 남아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한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북한에서는 어떤 노력, 어떤 답을 했으면 좋겠다. 북측은 좀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정리해 주세요. 아쉬움들이 사실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나름대로 그동안 해왔던 풍부한 경험과 가지고 있는 처방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국제적인 수준에 굉장히 많이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족함을 좀 빨리 인지하고 한국을 비롯한 이런 좀 그 발전된 나라들에서 기술을 들여와서 우리 북한이 의료진들하고 자주 만나게 해서 그 북한 의료진들이 생각을 넓히고 기술 수준도 높이고 이렇게 좀 문을 좀 열어서 서로 만나고 공유하고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남북 의료 협력의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오신 전영구 이사님께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한반도, 건강한 한반도를 물려주려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북해에 있는 그 전염병이라든지 보건의료의 지표들이 공신력 있게 제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삶의 질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적 보건의료의 상호 교류라든지 글로벌 의료 기술의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신뢰가 회복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신곤 교수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 노벨상 통일의학의 답이 있다.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의학 전문가 아니어도 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주 만나야죠. 네?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의학상이라는 거 아까 제가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한 결과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게 노벨상이라고 할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건강의 문제를 남의 거라고 그냥 치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끈을 놓지 않는 노력. 네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생명의 끈을 놓지 말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결국 북한 의료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남는 장사예요. 네. 언젠가 우리가 통일된다고 했을 때 어때요? 통일이 단지 영토의 통합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통일이 돼야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과 통일이 돼야지 비실거리고 질병 많고 이런 사람들과 통일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후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보니까 노벨상 욕심도 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노벨상보다 건강한 한반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들려주신 전영구 이사님 그리고 김진한 이사님, 김신곤 교수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분단이라는 아픈 상처를 보건의료 분야가 치유를 한다면 우리 한반도 노벨 생리의학상뿐만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노벨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다는 거, 또 남과 북이 함께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건강한 한반도, 건강한 통일을 이루는데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다 함께 해주시리라 기대를 하면서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아나운서 엄지은이었고요. 저는 단일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코리아 제6편 감염병은 휴전선이 없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